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작가 윤성희의 단편소설 부메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노랑이 남편이 어째서 혼자가 된 며느리에게 상가를 한 채 주었는지 의아해했다. 바람 피우는 장면을 며느리에게 들켰다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시아버지는 당신은 측은지심도 없어 하고 소리를 질렀다. 윤성희 지음 부메랑. 그녀가 10여 년 전에 쓰던 검은색 휴대폰을 찾기 시작한 것은 오후 3시 무렵이었다. 이응이 제대로 눌리지 않게 된 후로 전화번호를 등록할 때면 사람들의 이름을 영어로 적어야 했던 휴대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낡은 휴대폰이 갑자기 떠오른 이유는 고장난 선풍기 때문이었다. 선풍기는 누군가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 간 것이었다. 한겨울이었는데 선풍기 한 대가 재활용 쓰레기장 앞에 버려져 있었다. 그해 겨울은 늑막염에 걸려 고생을 한 해였다. 세탁기가 말썽을 부려 AS 기사를 5번이나 불러야 했고 남동생이 유서를 써놓고 가출을 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했고 바퀴벌레가 싱크대 아래서 기어나와 집 전체를 소독해야 했고 글씨가 보이지 않아 돋보기를 맞춰야 했다. 그래서인지 하얀 눈을 맞으며 버려진 선풍기를 보자 그녀는 갑자기 눈물이 돌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선풍기를 들고 계단을 올라오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전원을 연결한 뒤 1단을 누르자 거실 한가운데로 눈이 날렸다. 그 풍경이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그녀는 순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한 번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는 나뭇가지에 별을 매다는 어린 자신을 상상해 보았다. 9살 무렵이었다. 여동생은 줄이 엉킨 반짝이 전구를 거실에 펼쳐놓았다. 언니, 이거 어떡해? 남동생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 쉿, 조용히 해. 엄마 깬단 말이야. 그녀는 동생에게 말했다. 남동생을 임신한 뒤로 어머니는 종일 잠만 잤다. 크리스마스 날에 태어나면 좋을 텐데. 그녀는 여동생과 함께 엉킨 전선을 풀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동생은 참을성이 없어서 전선을 풀다 금방 포기했다. 선풍기는 6년 동안 탈 없이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열대야가 한창인 여름밤에는 선풍기 엔진이 과열되어서 집에 불이 나는 악몽을 종종 꾸었다. 그런 선풍기가 점심을 먹던 중에 멈추었다. 콩국수를 먹던 참이었다. 국수를 후루룩 삼키면서 그녀는 만약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았다. 거봐, 먹어보니 괜찮지? 맷돌에 콩을 갈아 직접 콩국수를 만들던 어머니는 큰딸이 콩국수를 입에도 대지 않는 걸 늘 서운해했다. 그녀는 면을 씹으면서 어머니의 음식 솜씨에 대해서 자서전 어딘가에 써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동생이 태어난 이야기와 아버지가 경운기 사고로 죽은 이야기 사이에 넣는 것이 좋을지, 혼자 살기 시작한 20살 무렵의 이야기에 넣는 것이 좋을지,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취를 시작하고 그녀가 처음으로 한 음식은 누른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 그건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의 자서전에나 어울리는 음식이었다. 설날은 아니었지만 나는 떡국을 끓였다. 그날이 내겐 새해의 첫날이었다. 그녀는 자서전에 그렇게 적었다. 그 장에 넣어야겠어.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에 대해. 어째서 그 솜씨가
큰딸도 아니고 작은 딸도 아닌 막내 아들에게 이어졌는지에 대해 그녀는 마지막 남은 콩물을 마셨다.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는 순간 선풍기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프로펠러는 천천히 돌다가 이내 멈추었다. 그녀는 정지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1단을 눌렀다. 2단을 눌렀다. 마지막으로 3단 버튼을 눌러본 다음 그녀는 선풍기에게 말했다. 이제 널 버려야겠다. 선풍기는 그녀의 자서전의 마지막 장 어디쯤엔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신발장에서 공구함을 꺼냈다. 십자 드라이버 손잡이에 희미하게 핏자국이 보였다. 선풍기를 분해하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드라이버를 썼던 게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작년 여름? 식탁 의자가 삐걱거려 의자에 나사를 조였다. 나사를 조이고 다시 앉아보았지만 여전히 의자는 흔들렸다. 식탁은 4인용이었는데 한 번도 그 식탁에 4명이 앉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의자 고치는 일을 그만두었다. 허리가 아픈 이후로 그녀는 싱크대에 서서 밥을 먹는 날이 더 많았다. 모터를 덮고 있는 뚜껑을 열자 전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모터 뚜껑 안쪽도 먼지로 꽉 막혀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싱크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30장도 넘는 행주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 몰래 물수건을 챙겨왔다. 행주로 쓰다 김치국물 따위에 얼룩이 묻으면 창틀이나 현관바닥을 닦고는 버렸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문화센터에 나가 탁구를 배웠는데 같은 수강생 중에서 5년째 남편과 별거를 하는 김영자와 같이 저녁을 먹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물수건을 훔쳐올 수 있었다. 탁구를 칠 때만 왼손잡이가 되는 김영자는 그녀보다 2살이 더 많았지만 그녀는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영자씨, 그렇게 부르면 그녀는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영자씨와 막국수에 막걸리를 한 잔 마시던 봄날, 그녀는 하마터면 자서전을 쓰고 있다고 고백할 뻔했다. 그녀는 노트에 봄이면 사과나무 아래 돗자리를 펴고 누워 하늘을 보았다 라고 쓰고는 자신이 왜 그런 문장을 썼는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을 지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사과 농장을 했다는, 가을이면 사과를 따기 위해 인부를 10명이나 고용해야 했다는 거짓말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자씨 의잔에 막걸리를 따르면서 내가 왜 물수건을 훔쳐가는 줄 알아요? 하고 물었다. 그러곤 영자씨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말했다. 우리 집에서 부엌 일을 했던 언니가 있었어요. 나와 동생은 깜빡이 언니라고 불렀죠. 건망증이 심해서요. 깜빡이는 늘 행주를 삶았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남동생이 정강이를 걷어찰 때마다, 어머니가 이걸 음식이라고 했느냐고 핀잔을 줄 때마다 그녀는 늘 행주를 삶았다. 행주를 삶으면서 우는 걸 종종 봤지. 그래서 난 행주 삶는 게 싫어. 부모님이 사과 농장을 했다는 문장을 쓰고 난 뒤 그녀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 그렇게 농장을 크게 했다면 가정부가 집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행주에 물을 묻혀 모터를 감싸고 있는 전선들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젓가락에 행주를 감아 손이 닿지 않는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았다. 손톱 밑이 금방 새까매졌다. 분해했던 부품들을 다시 조립한 뒤 그녀는 선풍기를 베란다에 내놓았다. 창밖으로 우산을 쓰고 길을 걷는 어린아이가 보였다. 비가 오나? 그녀는 모기장을 열고 손을 내밀어 보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아이는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있었다. 노란색이나 하늘색 정도는 사줘야지. 검은색이 뭐야? 그녀는 괜히 아이의 부모에게 화를 내고 싶어졌다. 별일 아닌 일에 자꾸 화가 나면 늙는 징조라는데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다. 그러고는 콧노래를 중얼거렸다. 몇 년 전 에어컨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였다. 광고에 나와 흰색 원피스를 입고 춤을 추던 꼬마 아이는 지금 드라마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중학생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그 아역 배우를 볼 때마다 8월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창이 떠올랐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코를 벌렁거리는 모습이 닮았다. 그녀는 드라마를 보면서 8월이가 딸을 낳았다면 꼭 저 배우처럼 생겼을 거야 하고 생각했다. 20살이 되면 나는 집을 나갈 거야. 그리고 이름도 바꿀 거고. 화장실 입구에 서서 침을 뱉어가며 그렇게 말했다. 그때 그녀도 침을 뱉으면서 말했다. 난 20살이 되기 전에 죽을 거야. 심장에 문제가 있거든. 8월이의 생일은 모두의 예상과 달리 봄이었다. 내가 8월에 태어나서 이름이 8월이라고 생각하는 애들하고는 절대 친구 안 해. 아무도 그 애의 이름이 왜 8월인지 알아맞히지 못했고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명의 친구도 사귀지 않았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로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달리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 꼭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리에 누워 오른손을 왼쪽 가슴 위에 올려놓고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했다. 심장 박동을 느끼고 나면 그날 하루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겸손하게 사라진다. 그녀는 자서전에 이 부분을 상세하게 썼다.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던 어느 날 돈을 빌려달라며 10여 년 만에 연락을 해온 동창에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 그녀는 자서전에 적었다. 동창은 커피잔에 설탕을 5스푼이나 넣으면서 말했다. 얼마나 힘들면 혼자 사는 너한테까지 돈을 빌리러 왔겠니? 그녀는 당뇨로 고생했던 동창의 아버지가 떠올랐지만 설탕 좀 줄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동생에게 난 누나가 지겨워 라는 말을 들은 이후로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기 스스로에게만 잔소리를 했다. 치약은 뒤부터 짜라니까. 밥에서 콩을 골라내지 말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지만 그녀의 버릇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동창은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빌려간 돈이 있어 하고 말을 했다. 틀림없어.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말했어.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에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동창에게 건네주었다. 김이나 수술해라. 얼굴이 그게 뭐니? 학교 다닐 적에는 쫓아오는 남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예뻤던 동창이었지만 아들이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고 쓰러져 10번이나 넘는 대수술을 한 뒤로 한순간 늙어버렸다. 그녀는 자서전에 김이나 수술해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었다고 적었다. 그 모든 게 그날 아침에 심장박동 소리를 듣지 않은 탓이라고. 만약 그랬더라면 동창에게 아들은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를 먼저 물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사골이나 사서 먹여 라고 따뜻하게 말을 했을 것이라고. 훗날 누군가 그녀의 자서전을 읽는다면 이 부분에 고개를 갸웃하게 될 것이다. 왜 김이나 수술해라라고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을 테니까. 동창의 말처럼 그녀의 어머니는 동창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렸다. 갯돈을 타면 갚겠다고 약속을 했고 동창의 어머니는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동창의 어머니가 차용증을 달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인 것이 들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동창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이틀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 숨을 거둔 뒤 동창이 남동생과 함께 집을 찾아왔다. 어머니가 눈을 감기 전에 말해주었다고. 받을 돈이 있다고. 무슨 말이니? 네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나 보다.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때 동창이 남동생의 손을 힘껏 쥐었다. 누나 아파 하고 남동생이 울었다. 김이 잔뜩 낀 마귀할멈처럼 늙어버려라. 동창은 그녀의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뒤 그녀는 그 말을 잊지 않고 동창에게 되돌려준 것이었다. 하지만 자서전에서는 이 부분을 밝힐 수가 없었다. 사과농장의 안주인이었던 어머니가 어째서 시장통에서 국밥집을 하는 여자에게 돈을 빌렸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동창에게 돈 10만 원을 던지듯 주었다는 이야기를 자서전에 쓴 날 그녀는 심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빚쟁이들이 찾아왔는지 4대 독자인 남동생의 주먹질에 얼마나 많은 합의금이 필요했는지 여동생은 왜 늘 아랫입술을 꽉 깨문 채 화난 사람처럼 식구들을 노려보았는지 감기약을 먹고 까무룩 잠에 빠져드는 순간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머니가 고아가 된 남매에게 돈을 갚지 않은 순간 세 자식들은 원래 가야 할 길에서 한 발짝씩 어긋나게 걷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그녀는 동창의 아들이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걸 이겨내고 10개가 넘는 식당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다. 휠체어에 앉아 하루 종일 해바라기만 하는 노인이 된 그녀에게 동창의 아들이 찾아와 10만 원을 갚으면서 말했다. 휠체어를 끌어줄 아들도 없으면서. 꿈을 꾸면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베개가 젖었다. 자식이 없는 게 서러워서 온 것이 아니었다. 잠에서 깨어난 후 그녀는 자서전을 쓰고 있는 노트를 반으로 찢었다. 그 꿈처럼 늙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찢어진 노트를 보면서 생각했다. 노트를 테이프로 다시 붙이기까지 일주일 동안 찢어진 종이는 그녀의 방바닥에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밟고 다녔다. 그러자 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서전 속의 그녀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녀는 피아노 학원을 다녔다. 외로울 때면 지금도 혼자 흘러간 옛 노래를 연주하곤 한다고 자서전에 적은 후 그녀는 중고 피아노 한 대를 사서 거실에 두었다. 벚꽃이 피는 봄이면 동물원으로 가족여행을 갔고 1년에 한 번씩 새운동화를 사서 신었고 아버지가 학교 정문까지 종종 목마를 태워주었다고. 동창은 태연하게 10만 원을 지갑에 넣었다. 너나 거울 좀 보고 살아라. 동창이 떠나면서 해준 마지막 말 때문에 그녀는 그날 피부 마사지를 받았다. 그 후로 그녀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거울을 보았다. 그녀는 앞동에서 누군가 베란다 밖으로 이불을 터는 것을 보며 콧노래를 멈추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베란다 구석에 세워둔 금이 간 대형 거울을 보았다. 검지로 눈 밑에 난 주름을 만져보았다. 쌓아놓은 박스들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거울 아래에는 이 가정에게 평온을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을 것이다. 거울이 안방 장롱 옆에 달려있던 동안 한 번도 집이 조용한 적이 없었다.
병원이라니. 그녀는 중얼거렸다. 걔한테 전화를 해야겠어. 아들이 건강을 되찾았는지. 너무 늦었지만 물어봐야겠어. 그녀는 고장난 선풍기를 발로 툭 건드렸다. 동창의 번호는 그녀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동창이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온 게 몇 년 전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여름이었고 계절에 맞지 않게 검은색 긴팔 남방을 입었던 게 떠올랐다. 동창이 덥지도 않니? 하고 물었던 것이다. 왜 긴팔을 입었지? 장례식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그즈음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다녔다. 관리사무소에 갔다가 게시판에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악회 회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신발장에 몇 번 신지 않은 등산화가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녀는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자서전에 외로워질 때면 산 정상에 올라 야호 하고 소리쳐 본다고 적었다. 자신의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여러 겹으로 퍼지는 것을 듣고 있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떨려왔다고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모임이 만들어진 지 석 달 만에 산악회 총무가 등산 중 바위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래, 그때였지. 그건 11년 전의 일이었다. 휴대폰 배터리에 별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샀던 휴대폰에 동창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에 스티커를 붙여주던 조카의 얼굴이 이제는 잘 생각나지 않았다. 공항 지하식당에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조카는 말했다. 이모 놀러와. 하지만 떡볶이를 한 점도 먹지 않던 동생은 언니 놀러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잡동사니들을 넣어두는 장식장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은 모두 6개였다. 첫 번째 서랍을 뒤지다 고장난 손목시계를 발견했다. 시계는 3시 40분에 멈춰 있었다. 3시 40분? 그렇게 중얼거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그 시간이 근사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노트에 3시 40분에 영원히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라고 적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23살 때였다. 자취를 시작한 지 3년. 된장찌개 정도는 간도 보지 않고 끓일 수 있게 된 뒤로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어 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초대할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고장난 시계를 흔들어 보았다. 그래도 바늘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지? 그녀는 그동안 즐겨보았던 드라마들의 주인공 이름을 생각해 보았다. 그가 그녀의 자취집에 놀러온 것은 장마가 한창이던 여름이었다. 반지하방으로 물이 새어 들어왔다. 아냐, 반지하라는 말은 쓰지 말자. 그녀는 반지하라고 적었다가 이내 가위표를 쳤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2부의 첫 장에 넣으리라고 마음먹었다. 그 첫사랑이 얼마나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우연이란 한 인간이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이라는 것을 첫사랑에게 배웠다고 적으리라. 그녀와 그는 정형외과에서 만났다. 둘 다 똑같이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깁스를 했다. 내일 저녁 같이 밥 먹을래요? 남자가 말했다. 약속은 하기 힘들겠네요. 손가락이 이래서. 그녀가 말했다. 왼손으로 하면 되죠. 그와 그녀는 왼손으로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그 후로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하기까지 3년 동안 그는 수없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다. 사과꽃이 흩날리는 과수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면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잘 알게 된다고 그녀는 그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키가 작고 뚱뚱한 그는 군중 속에 파묻혀 보잘것없이 보였다. 그녀는 문득 고개를 돌려 광장의 시계탑을 올려다보았다. 3시 40분이었다. 점심을 먹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저녁을 먹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6개의 서랍을 모두 뒤졌지만 휴대폰은 나오지 않았다. 바닷가에서 주워온 자갈, 유행이 지난 선글라스, 통닭 가게에서 나눠준 병따개, 줄자, 살이 떨어져 나간 부채 등등이 보일 뿐이었다. 처음으로 휴대폰을 산 날, 그녀는 사용설명서를 읽어가며 천천히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빨간색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가 기억부터 차례로 휴대폰으로 옮겨졌다. 그날 저녁, 그녀는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둔 것을 깜빡 잊고 화장실에 갔다가 변기에 빠뜨리고 말았다. 드라이어로 휴대폰을 말리면서 그녀는 입력한 번호들이 물에 지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다. 그러고는 이내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쓴웃음을 지었다. 그 후로 휴대폰은 변기에 2번이나 더 빠졌다. 맥주가 쏟아진 적이 1번, 2층 창문에서 떨어진 적이 1번, 택시에 놓고 내린 적이 3번, 책장이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린 적이 1번. 그래서 그녀는 휴대폰에 94일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녀는 쪽지에 휴대폰 94일생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한참 망설이다가 그 옆에 나처럼 생명력이 긴 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서랍장에서 찾아낸 만보개를 허리에 찼다. 무릎이 아파 고생을 할 때 하루에 10,000보씩 걷자고 결심을 하며 샀던 것이었다.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면 10년을 더 살 겁니다. 아침 방송에 나온 어느 의사는 그렇게 말을 했다. 만보개를 사자마자 장마가 왔다. 거실을 아무리 빙빙 돌아도 10,000보는커녕 1,000보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만보개를 차고 거실을 2바퀴 걸어보았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문을 열었다. 속옷을 넣어둔 서랍을 열었다가 이내 닫았다. 설마 이런 곳에 휴대폰을 둘 리는 없지?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오래전 입었던 바지들을 꺼내 주머니를 뒤졌다. 살을 빼면 다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버리지 못한 바지들이었다. 주머니에서 10원짜리 동전이 2개 나왔다. 반이 잘린 껌이 늘어져 주머니에 붙어 있었다. 이제는 팔지 않는 껌이었다. 그녀는 껌을 반씩 잘라 씹는 여자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어째서 반밖에 남지 않은 껌이 주머니에 있는지를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무릎에 흰색 페인트가 묻은 바지에서 영화표가 한 장 나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였다. 그녀는 노트 사이에 영화표를 끼워두었다. 그녀는 자서 전에 그 영화가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었는지에 대해 쓰리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었다. 7년 전 그녀의 생일날 그녀는 동네 분식집에 가서 수제비를 사 먹었다. 생일이라고 특별한 것을 사 먹는 건 너무 촌스러운 짓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 생각은 그녀의 어머니가 세 자식들에게 종종 하던 말이었다. 생일일수록 평범하게 보내야 한다고 그녀의 어머니는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는데 모두 생일 때문이었다. 그녀의 외할머니는 결혼을 하자마자 만성 소화불량에 걸리더니 30도 안 된 나이에 위암에 걸려 세상을 떴다. 죽으면서 외할머니는 남편에게 말했다. 시댁 식구들의 생일상과 제사상만 차리다가 죽는다고. 정작
자신의 생일날은 아무도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았다고.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35살이 되는 날 동네 친구들과 소 한 마리를 잡아먹었다. 급체를 했는지 저녁 내내 먹은 것을 토하더니 그날 이후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늘 오한에 시달렸고 한여름에도 불을 지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생일날 쇠고기가 아주 조금 들어간 미역국 말고 다른 음식은 먹어보질 못했다. 영화표는 분식집 여사장이 거슬러준 돈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이다. 분식집 여사장은 남편 몰래 단골 손님과 영화를 보러 갔었다. 영화가 어찌나 재미없던지 하품을 수없이 했고 단골 손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는 다시는 분식집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영화가 자신이 본 영화라고 믿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떠올랐다. 여자 주인공이 등대 아래 홀로 서 있었다. 해가 졌고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고래떼가 바다를 검게 물들였다. 그녀는 영화를 보면서 남동생과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영화 이야기를 울보 남동생이라는 장에 넣을 것이다. 남동생은 꽃잎이 떨어지는 것만 보아도 울던 아이였다고.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울었다고. 분필로 담벼락에 낙서를 하길 좋아했던 남동생은 나중에 커서 화가가 되고 싶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자서전에 남동생이 사과나무마다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썼다. 동생이 이름을 붙여준 뒤로 사과나무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썼다. 그녀의 어머니는 벌레 먹은 사과를 따로 모았다가 잼을 만들었다. 그러면 남동생은 잼을 학교에 가지고 가 점심을 거르는 아이들에게는 2병씩 나누어 주었다. 남동생은 늘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라고 그녀는 적었다. 정말 그랬을 거야. 원래는 착한 아이였으니까. 그녀는 바지들을 다시 접어 옷장에 넣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을 한번 열었다 닫았다. 그 안에는 화장솜 말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혹시 그 외투에 있나? 그녀는 10여 년 전에 즐겨 입었던 겨울 외투를 떠올렸다. 30살이 된 기념으로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외투였다. 그 외투를 사기 위해 그녀는 6달 동안 점심을 김밥이나 라면으로 때웠다. 어머니가 입원했던 3달 동안 그녀는 그 외투를 입고 매주 병원을 갔다. 남동생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여자아이가 찾아와 그녀의 외투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녀는 그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외투에 얼룩이 질까봐 안절부절 못했다. 여동생의 결혼식도 남동생이 차린 술집의 개업식도 남편의 장례식도 모두 그 코트를 입고 갔다. 그녀는 장롱 위에 올려놓은 라면 박스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소매뿌리가 난로에 탄 유행이 지난 낡은 외투가 보였다. 자서전 중간쯤에 외투를 찍은 사진을 한 장 넣어두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투 사진 다음 장에는 자명종 사진을 넣어야겠다. 그녀는 처음 자취를 시작할 때 샀던 자명종 시계를 30년이 넘도록 간직하고 있었다. 자명종 사진 아래에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쓰리라.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를 일찍 깨웠기 때문이었다. 밥을 하기 싫은 자매들은 언제나 1등으로 학교를 갔다. 동생이 박사학위까지 따게 된 것은 어쩌면 게으른 어머니 덕분이기도 했다. 외투 주머니에도 휴대폰은 없었다. 대신 곰팡이가 쓴 가죽 장갑이 들어있었다. 그이가 내게 마지막으로 사준 장갑이었다. 한여름에도
나는 늘 손이 시렸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이야기를 적은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한 귀퉁이에 그렇게 휘갈겼었다. 장갑은 그녀가 백화점 가판에서 훔친 것이었다. 결혼을 한 뒤 그녀는 자주 물건을 훔쳤다. 남편은 그녀가 훔친 넥타이를 메고 훔친 양말을 신고 출근을 했다. 그리고 술에 취해 돌아와 자주 소리를 질렀다. 절대 허리띠는 훔쳐다 주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귀를 막으면서 생각했다. 베란다에 쌓아둔 상자들까지 뒤졌지만 휴대폰은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해가 졌다. 그녀는 낮에 먹은 콩국수 그릇을 씻어 선반에 올려놓았다. 냉장고를 뒤져 포도 한 송이를 찾아냈다. 믹서에 포도송이를 껍질째 넣고 갈아서는 세 모금만 마셨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서전을 쓰기로 결심한 날, 그녀는 케이블 방송사에 전화를 걸었다. 방송을 끊고 싶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럼 공중파 채널도 나오지 않을 텐데요. 직원이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텔레비전을 보고 싶지 않았다. 놀이터 쪽에서 줄넘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줄넘기 소리에 맞춰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그러자 문득 그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떠올랐다. 혹시나 고물장수에게 팔 수 있을지 몰라 따로 상자에 담아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신발장으로 달려가 자주색 신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와 고장난 휴대용 라디오와 검은색 휴대폰이 들어있었다. 선풍기가 없어서인지 그녀는 잠을 설쳤다. 그녀는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증상에 시달렸다. 그래서 겨울을 빼고는 늘 선풍기를 틀어야 했다. 일어나자마자 그녀는 욕조에 찬물을 받아 발을 담갔다. 그러고 늘 하는 것처럼 잔소리를 시작했다. 오늘 아침은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욕실 청소 좀 해라. 머리카락이 수채구멍을 꽉 막았잖니. 휴대폰은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청국장찌개에 밥 한 공기를 남김없이 먹고는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알약 5개를 한꺼번에 입안에 털어넣었다. 청소기를 돌리고 세탁기에 빨래를 집어넣고 작년 겨울에 담근 쉰 김치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연필 2자루를 깎았다. 그리고 가방에 노트와 연필 2자루와 휴대폰 2개를 넣은 뒤 그녀는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에는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2줄로 서 있었다. 휴대폰 대리점이 있는 사거리까지는 버스로 내정거장을 가야 했다. 그녀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 옆에 서 있고 싶지 않았다. 나도 교복을 입어봤지. 얼마나 예뻤다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발로 전봇대를 차고 있는 여학생을 보며 입을 삐죽거렸다. 그러고는 이내 자서전 속의 여주인공은 절대 입을 삐죽거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여고생이었을 때 내 꿈은 암벽 등반가가 되는 것이었다. 자서전에서 밝힌 것처럼 그녀는 발랄하고 진취적인 여고생이었다. 당시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등반가가 되고자 했을 만큼 그녀는 뉴스에서 등반을 하다 바위 사이에 팔이 낀 남자의 사연을 접한 뒤 실내 암벽 등반 훈련장을 찾아가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왜 껌이 붙어 있어요? 진짜 바위는 어디 있어요? 그녀가 묻자 팔뚝에 문신을 한 강사가 대답했다.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라는 강사에게 그녀는 등반을 하다 바위 사이에 팔이 낀 남자가 있었다는 거 알아요? 하고 물었다. 그녀는 마을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사거리까지
천천히 걷기로 마음먹었다. 버스 사고 따위로 죽고 싶지 않아. 그것은 금으로 된 복숭아씨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 태몽을 가진 사람의 마지막 결론치고는 어울리지 않았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코스모스의 꽃대를 잘랐다. 마당의 잔디에 물을 주던 남자가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 도로 한가운데 고양이가 차에 치여 죽어 있었다. 저걸 좀 치우면 안 될까요? 그녀는 남자에게 말을 했다. 어디다 좀 묻어주면 더 좋고요. 사과 농장에는 동물들이 많았다. 그녀가 태어난 기념으로 산 토끼 한 쌍은 그녀의 돌잔치 때 16마리가 되어 있었다. 동물이 죽으면 동생들과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과수원 언덕 너머에는 우리가 사랑했던 동물들의 무덤이 있었다. 그녀는 자서전에 그 동물들의 무덤가에서 피리를 배웠다고 적었다. 교과서에 나오는 동요들은 전부 다 연주할 수 있었다고. 남자가 삽을 들고 나와 죽은 고양이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죽은 고양이를 가로수 쪽으로 던졌다. 그녀는 노트에서 종이 2장을 찢었다. 그 바람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 하나 들어두지 못한 나를 원망했다. 라는 제목이 적힌 종이가 같이 찢어졌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종이 3장을 들고 죽은 고양이 쪽으로 갔다. 종이로 고양이를 덮고 그 위에 돌을 올려놓았다.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은 아무것도 없었다. 남편을 친 트럭 기사는 어금니가 하나도 없었다. 일을 할 돈도 없었던 기사는 게다가 아이를 6이나 두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기사의 부인이 6명의 딸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그중 셋째인가 넷째가 그녀를 아줌마 하고 불렀다. 뱃속에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엄마 울리지 마세요. 아이는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직도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것 같다. 그 문장은 이제 고양이의 시체와 함께 썩어갈 것이다. 대리점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리점 옆에는 동물병원이 있었고 그 옆에는 정육점이 있었다. 그녀는 병원 현관문을 닫고 있는 남자에게 이상해요 하고 말했다. 뭐가요?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말했다. 동물병원하고 정육점이 나란히 있는 거요. 동물병원 원장은 말없이 웃더니 문을 닫다 말고 안으로 들어갔다. 원장이 가게를 얻었을 때에는 옆집에 꽃집이 있었다. 원장은 꽃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샀다. 꽃집 여자는 원장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을 했다. 원장은 여자의 취향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어쩜 그렇게 멋지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속물스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여자는 찾길 건너에 새로운 가게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가게를 옮겼다. 그녀는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 대리점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편의점 점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뭐 필요하세요? 하고 물었다. 그녀는 맞은편 대리점을 가리키면서 휴대폰 충전을 하고 말끝을 흐렸다. 주세요. 점원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뭘? 휴대폰이요. 그녀는 편의점에서도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자서전에 정신연령은 아직도 20대라고 적은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점원이 휴대폰에서 배터리를 빼냈다. 아직 이런 구닥다리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있네. 구닥다리라니? 그녀는 구닥다리, 구닥다리, 구닥다리 하고 3번 연속 중얼거려 보았다. 그랬더니 마치 무슨 주문처럼 느껴졌다. 그래, 나는 힘들 때마다 이런 주문을 외워. 그녀는 캐나다로 떠나는 조카에게 그 주문을 알려주었다.
친구들이 키 작다고 놀리면 이 주문을 써. 이모가 장담하는데 주문을 외우고 나면 세상이 달라질 거야. 그녀는 노트를 꺼내 맨 앞장을 펼쳤다. 거기에 목차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맨 마지막 줄에 주문들이라고 목차를 적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그녀를 버티게 해준 주문들을 적어 넣으리라. 시아버지를 찾아가던 날 그녀는 대문 앞에 서서 구닥다리 주문을 외웠다.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상가를 한 채 주면서 말했다. 앞으론 1년에 2번만 보자. 자서전에서 시아버지는 단 한 줄로 요약되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안아준 적이 없어. 라고 남편은 말했다. 시어머니는 더 짧게 등장했다. 결혼을 반대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부인 앞으로 카드 한 장도 만들어주지 않는 노랑이 남편이 어째서 혼자가 된 며느리에게 상가를 한 채 주었는지 의아해했다. 바람 피우는 장면을 며느리에게 들켰다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시아버지는 부인에게 당신은 측은지심도 없어?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충전이 다 된 배터리를 다시 넣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전화번호부에 들어가니 모두 87개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검색란에 박미희라고 적었다.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 있지 않아 다행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검색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제발 받지마, 받지마.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녀는 전화 건 것을 후회했다. 그녀는 벨이 11번 울리기까지 기다린 다음 정지 버튼을 눌렀다. 안 받아서 다행이야. 그녀는 빵집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한 번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젊은이들처럼 커피를 들고 길거리를 걸어보고 싶었다. 그러기엔 선글라스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그녀는 이참에 선글라스도 하나 맞추리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약국 앞에 서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유치원 앞에서 아이들이 버스에 타는 것을 구경했다. 어디 가니? 그녀가 묻자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수족관이요. 그녀는 돌고래들이 농구공을 입에 물고 헤엄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상상만으로도 피식 하고 웃음이 났다. 길을 걷다. 그녀는 막 문을 여는 꽃집을 하나 발견했다. 꽃집 여자가 화분을 가게 밖으로 내놓았다. 여자는 해바라기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보자. 자, 이제 심호흡을 하고. 너 오늘 참 예뻐.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갔으면 좋겠다. 그녀는 화분을 나르며 혼잣말을 해댔다. 그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꽃을 사서 꽃병에 꽂아본 적이 없었다. 아냐, 아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식탁 위에는 언제나 화분이 놓여 있다고 해야 해.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 산책을 한다고. 산책을 하고 나면 빵집에 들러 갓 나온 빵을 사고 꽃집에 들러 주인이 추천하는 꽃다발을 산다고 말을 하리라. 꽃집 여자가 그녀를 보고는 뭐 필요하세요? 하고 물었다. 꽃다발이요. 좋은 걸로 추천해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거실에는 피아노가 한 대 있어요. 소파는 와인색이죠. 거기에 어울리는 꽃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자 꽃집 여자가 갑자기 손뼉을 쳤다. 멋져요. 여자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온실에서 꽃들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자가 꽃들을 고르고 가시들을 잘라내고 포장지를 고르는 모습을 보다가 마치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어디엔가 카메라가 있을 것만 같았다. 여자는 언제부터 저런 자신의 모습을 사랑했을까? 여자는 꽃집을 두리번거리며 둘러보았다. 마치 숨겨진 카메라를 찾는 것처럼. 모자가 특이해요.
여자는 엄지손톱을 물어뜯으며 신중하게 리본색을 고르는 중이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일을 하는 순간만큼은 저도 꽃이 되고 싶어서요.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액정 화면에 찍힌 번호를 보았다. 조금 전에 전화를 걸었던 박미희였다. 전화 받아요. 꽃집 여자가 오디오의 볼륨을 줄였다. 아까 전화하셨나요? 전화기 저편에서 박미희가 말했다. 늘 감기에 걸린 듯한 목소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저 혹시 아드님이 식당을 하나요? 아주 큰...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저쪽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두어 번 부르다가 전화기를 껐다. 자, 다 되었어요. 꽃집 여자가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네주었다. 백합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향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왜 울어요? 꽃집 여자가 말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눈물은 닦을수록 자꾸 흘렀다. 우는 동안 그녀는 온몸이 뿔뿔이 흩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깨가, 허벅지가, 눈동자가, 귀가, 종아리가,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공중에 떠다녔다. 어느 추상화 화가의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걸 손으로 그린 거야, 발로 그린 거야. 그렇게 빈정거리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제야 그녀는 자서전의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가을에 태어났다. 태몽은...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거든 그 첫 문장을 지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쓸 것이다. 내가 죽은 지 1년이 지났다. 그래, 거기부터 다시 써야 해. 꽃집 여자가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손수건에서 생선 비린내가 났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